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9강 대면 첨삭을 통한 통합 논술 지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첨삭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체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올해 그 2007년도 경기도 논술 능력평가대회에서 최우상 받은 우리 송이슬 양을 스튜디오에 초대해서 함께 얘기 나눈 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첨삭하면 그것이 어떤 그 일방적 지시로서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과 진짜 아이들의 글쓰기를 아주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대화와 토론 형식의 대면 첨삭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상 그 좋은 첨삭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또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송이슬 양.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영의 얼굴을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참 멋있게 보이고 내가 또 영광처럼 생각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요. 어때요? 우리 대화 나누는데 내가 이렇게 높임말로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반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은가요? 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예, 근데 이게 이제 공적인 담화이기 때문에 높임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때요?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높임말로 하시나요? 반말로 하시나요? 네, 선생님들에 따라서 높임말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말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게 더 학습 효과가 커요? 학습 효과는 존댓말로 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요? 근데 반말로 하는 것도 학생들은 친근하게 느껴서 둘 다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선생님마다의 어떤 교수법에 차일 수 있으니까 또 달리 생각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뜻깊은 만남을 위해서 내가 시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 이탄님의 그 이슬 속에서 만나는 연습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1년 읽고 우리 이슬 양이 2년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교대로.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다 가느냐고들 하지만 어디서부터 생기고 사라진다고 대답들 하지만 부러워도 하고 괴로워도 하지만 크거나 작거나 많거나 적거나 자족의 시간을 모아 한 방울 이슬과 만난다. 여기까지는 종종 해본 일이지만 시작과 끝을 버리고 무게를 마침내 버렸을 때 다른 풀잎 위에 이슬로 앉는다. 여기까지도 한 번쯤은 해본 일이지만 정말 이슬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눈물 다 없애고 한 점 시간으로만 있는 일. 그래요. 아니, 이름이 지금 아주 멋진데 뭐 특별히 이슬이라고 이름 지은 어떤 내력이라도 있나요? 네, 제 이름은 가족이 회의를 해서 제 성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어울리는 이름을 찾다가 투표해서 이슬이라는 이름을 특별한 의미는 이슬의 의미를 어떤 이슬처럼 의미를? 맑고 예쁘게 자라는 진짜 우리 부모님의 예언대로 이렇게 자란 것 같고요. 또 뭐 이렇게 평사람 그 이름 때문에 혹시 친구들이 어떤 잘 기억하거나 뭐 그런 특별한 일이 있나요? 제 이름이 이슬이다 보니까 애들이 별명으로 네, 그 소주 참이슬로 기억을 그만한 이슬의 영롱한 이미지를 다 버리고 참이슬을 아니 고약한 친구들이네요. 이런 뭐 그밖에 자기 뭐 소개할 게 있으면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줄까요, 우리 선생님들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 광주중앙고등학교 2학년 송이슬이라고 합니다. 신문기사에 논술의 왕이라고 실려서 제 친구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문학 선생님이 꿈인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그래 아주 우리 전국에 아주 그 선생님들 앞에 인사하는 게 대단히 큰 영예로운 자리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이렇게 소개할 그런 논술대회는 언제 본 거죠? 며칠인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4월쯤에 봤어요. 아, 그래요? 그때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뭐 다시 이제 같이 보겠지만 처음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뭐 어렵다든가 쉽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딱 문제지를 봤을 때 제가 아는 지문이 나와서 좀 신기하기도 했고 또 그 아래 지문들은 너무 어려워서 이걸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요. 그 110분이 어떻게 짧지는 어떻게 시간에 대한 어떤 쫓기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게 제가 굉장히 당황을 했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때 논술 시험이라는 게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좀 당황하거나 그럴 만한 큰 비중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되게 편안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딱 받았을 때 그 시간 부족 같은 거는 못 느끼고 그냥 지문이 어려우니까 지문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활용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계획을 짜고 했나요? 어떻게? 제가 워낙 덜렁거리는 성격이라서 이렇게 좀 계획을 짜고 그거에 대해 막 딱딱 실행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계획하기보다는 문제 읽고 뭐 그거에 대한 예를 생각해 보거나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진 않았지만 네. 그냥 전반적인 짜임새만 이렇게 구상한 다음에 썼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그 1등 했다는 소식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실감이 안 났는데요. 학교에서 체육상 받았을 때도 너무 기뻐서 뭐 나랑할 듯 했는데 그렇게 학교 체육상도 큰 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됐다는 소식이 들러오니까 네. 정말 놀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흔히 또 큰 상을 받으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을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네. 어때요? 누구한테 제일 전하고 싶었나요? 네, 당연히 가족이 제일 먼저 떠올랐는데요. 제가 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기뻐하실 엄마, 아빠 뭐 생각하니까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그 소식. 그래요. 그러면은 뭐 글쓰기로 인해서 상 받은 적이 그동안 뭐 있었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계속 써서 학교 교내에서는 네 많이 받고 네 그 현충일날 글짓기 대회에서도 받아봤고. 그런 적도 있고요. 네. 이거 뭐 논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글쓰기도 이제 그동안 꾸준히 잘 해온 것 같군요.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들어가지고요. 이제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 답하시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교과서 텍스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과서 외의 것도 이렇게 골고루 배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이제 한국지리교과서에 나온 건데, 이 한국지리랑 이 교과서는 배운 건가요? 아니요, 저희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네. 그러면 비록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글이긴 하지만은 처음 본 건가요? 예, 근데 한국 지리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낯설진 않았어요. 예, 그 내용이 이제 풍수지리라든가 이렇게 친근한 주제라서 낯설진 않았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텍스트는 이제 정철의 송민곡이니까 뭐 당연히 이건 배웠죠. 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텍스트 최정규님의 이타적 인간의 출현 이거는 처음 본 글이었나요? 네, 처음 본 글이었어요. 그래 한번 첫 단락 읽어볼까요 한번? 네. 일반적으로 도덕을 인간의 고유한 가치 체계라고 생각하여 동물과 인간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도덕에도 동물이 지닌 생물학적 속성이 스며들어 있다. 동물과 인간은 도덕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과학적 탐구의 결과 양자의 구분이 단지 정도의 차이이지 종류의 구분은 아니라는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양자 모두에게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본능적 성향이 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요 글은 처음 보지만 뭐 이해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고요. 네,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제가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유전자에 의해서 내재되어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본능적 성향이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읽기 전까지는 이게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네. 이제 친척들이라든가 아는 사람한테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그게 이제 이분의 얘기는 결국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준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죠? 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동일한 유전자를 가져서 친절하게 잘 해준다면 그거는 이타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기주의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것은 본능적으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동일한 유전자에 그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내가 이제 작은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반문 형식을 한 거고요. 최정규님처럼 그걸 이제 당연히 남을 잘해준 거니까 이타주의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가족이나 아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한다면 그런 이제 또 다른 뭐 이기주의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제시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이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서 나왔지만 이거 배웠습니까? 아니요. 안 배웠던 거예요? 그래야 좀 내가 보기에도 고등학생 교과서 나오지만 좀 어려운 내용 같긴 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앞부분만. 실존주의는 개인적이고 현실적이며 결코 상대화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 문제를 중시하였다. 특히 실존주의는 현대 과학 문명과 전쟁 속에서 비인간화되어가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각 개인의 주체적 삶을 강조하였다. 좀만 더 읽어볼까요? 실존주의의 선구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인간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하였다.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명제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하다. 거기까지요. 그래요. 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 실존주의 유명한 아주 명제인데,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실존주의요?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을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요? 네. 네, 그때 글 쓸 때도 가나 다의 지문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도 제대로 이해는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는 못했지만 이제 그 문제 푸는 맥락에서는 이제 그 전후 맥락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인 흐름은 이제 지켰다 뭐 그런 말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얘기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실존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실존이 얘기예요?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본질이 뭔가, 본질이 뭐길래 실존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본질이 뭐 이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학에서 원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실존주의가 그 주체 인간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뭔가 그 본질이 이성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이성이라든가 어떤 공적으로 추구할 목적 이런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더 앞서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본질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본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뭔가 그 좀 본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 본질이 이성이라고 볼 경우에 그 이성 중심의 근대. 그죠? 그래서 그 근대의 그런 과학 발달에서 또 전쟁 무기도 또 많이 문명 발달과 함께 많이 개발되고 엄청난 살상 무기가 되고 아무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진짜 그 현대 문명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살상, 파괴, 비인관 이런 게 이제 추진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이 네 가지 제시문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어려웠고, 그냥 네 번째 가장 어려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좀 쉬웠다 그런 얘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읽을 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제시문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런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40분 정도 걸리지 않았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110분 중에서 한 40분 정도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구상하고 그러면 40분 지나서 쓰기 시작한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와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라에 비춰봤을 때 가나다의 공통적 주제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였는데요. 우리 이슬량이 쓴 답안을 직접 한번 읽어볼까요? 새 글은 인간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하는 락을과는 다르게 인간을 자연에 의지하고 정해진 운명에 굴복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에 내재된 방식대로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예, 그렇게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논제 1은 아쉬운 점이 두 가지다. 그 답안이 우리 이슬량의 답안에 아쉬운 점이 두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는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로 치합해 주지 못했다는 점이고, 즉 인간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첨가해 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마지막 문장의 세 글은 그다음에 뭐뭐고 설명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강평을 보고 우리 이슬량의 답안을 좀 더 수정해 본다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주체적 결단에 대한 락을과는 다르게 인간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내용이다.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래 아주 그 심사위원들께서 지적하는 대로 아주 열심히 잘 따라주는 모범 학생 같네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지시상, 우리 이슬량이 쓴 그 답안 중에서 세 글은, 그 다음에 설명했다 삭제하면 좋겠다는데, 좋겠다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동의는 하지만 제가 쓴 문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넣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그래, 이제 자연스러움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말씀은 존중하지만, 자연스러움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꼭 그렇게 삭제 안 해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제3의 관점에서,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내가 통화하거나, 이렇게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제3자 입장에서 정확히 좀 객관적 얘기를 한다면, 서술형이라는 것은, 논술형도 마찬가지죠. 논제 조건에 최대한 충실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주 많이 알고, 그 밖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참아야 돼. 결국 시험이라는 건 조건과의 싸움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논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공통된 주제가 무엇인지 서술하라. 그러면 이제 공통된 주제의 핵심만 서술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서술이기 때문에 서술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 취향이라든가 그런 게 들어도 되죠. 그래도 틀린 건 아닌데, 가능하면 공통된 주제의 핵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가적 표현이라든가 불필요한 표현을 최대한 줄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겠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논제 2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제 2는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가 어떤 문제였었죠? 가, 나, 다에 나타난 인간관 또는 생활태도를 나의 관점을 활용하여 각각 비판하시오. 자, 그렇지. 비판하라면 이제 첫째 비판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요건 대단히 중요한 또 답안이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첫 달러 읽으면 우리 학생이 두 번째 달러 그대로 읽어봅시다. 이 글을 읽고 나는 고등학교 문학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김동리의 역마라는 소설이 떠올랐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어머니인 오키는 아들의 역마살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따라 어머니 곁을 떠나 방랑의 길을 걷게 된다. 이 소설은 가나다 글과 인간에 대한 관점이 비슷한데 나는 이런 관점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가에서는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는 것에서 비롯한 풍수 지리사상을 예로 들어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만 방조제 공사 때 폐유조선을 사용해 험한 바닷물살을 가로막은 고 정주영 회장의 일화나 사막을 순식간에 부자들의 로망으로 바꿔버린 두바이의 예를 통해 볼 때 인간은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예, 세 번째 단락입니다. 나에는 자신의 운명에 체념하는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역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사례로 반박할 수 있다. 오체 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 히로타다의 루게릭병이란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안합니다. 잘못 읽었네. 오토다케 히로타다와 루게릭 병이란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세계 최고의 우주 물리학자가 된 스티븐 호킹 박사 등이 그 예이다. 이렇듯 인간은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운명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여 극복해 나가는 존재이다. 다에서 글쓴이는 도덕을 인간의 고유한 가치체계가 아닌 본능적 성향이 진화된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친척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가 동일한 유전자를 공유함에 따라 본능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행해져 내려온 자신의 진심을 다한다는 뜻의 춤과
자신을 미루어 남에 대한다는 뜻의 서의 정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동물과는 다르게 타인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며 살아왔다. 예, 좋습니다. 5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입니다. 과거의 인간은 내세에 의존하고 자연을 두려워하여 신성시하였다. 이런 모습도 그 시대의 상황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변화의 물결을 탔고 인간은 오히려 자연과 공존하는 법을 알게 됐다. 더 나아가 자연의 법칙을 어기며 생활의 편리함과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은 우주를 밝혀내는 연구를 하고 수명 연장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런 예를 통해 볼 때 인간은 더 이상 자연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어진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이다. 아주 여기까지 1257자를 써놨습니다. 자, 1등은 했지만 어때요? 지금 읽어봤을 때 아쉬운 점 없나요? 강평을 봤는데 제 글에는 단순한 예시만 나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강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창의적인 예시를 들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창의적이 아니냐 이런 건 이제 상대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새로운 예를 생각해 본다면 더 나은 예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다른 학생들의 글을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아마 일대한 걸로 봐서 뭐 전반적으로 봐서 이제 비교적 상대적인 창의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그 정주영 씨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상투적 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정주영 씨가 바닷길, 바닷 물길을 막고 이제 간척 사업을 벌인 것을 어떤 정해지는 운명에 도전하는 어떤 불굴의 어떤 그런 개척 정신을 봤는데 그 환경면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경면에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을 단지 불굴의 의지로 이렇게 개척했다고 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환경적인 면에서는 물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정주영 씨의 아이디어는 인간이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제약을 뛰어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나머지를 이렇게 비평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입 논술 문제가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공리주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소수 인권의 문제를 뭐 비평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뭐 이렇게 자기가 지지하는 바람직한 관점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관점에서 또 다른 걸 비평하게 하면은 한쪽의 관점을 이제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이슬량은 이게 원하지 않는 관점으로 이렇게 비판하게 한다면 그걸 지지하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뭐 보신탕 먹는 거를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슬량은 이제 보신탕 먹는 걸 반대한다는 경우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쪽을 이렇게 비판해봐라. 다시 말해 자기가 원치 않는 관점을 지지하라는 쪽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쓰실래요? 제가 좀 성격이 딱딱 전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느 한 관점에 전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 모든 관점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대 관점을 요구한다면 또 그 반대 입장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긴 설령 그게 싫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겠죠. 또 그 권력을 가진 우리 입시 출전하는 분들이 그 요구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야겠죠. 근데 우리 이슬량이 지금 얘기한 그런 자세는 아주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비록 내 관점과 맞지는 않지만 거기도 어차피 절대적으로 나쁘고 절대적으로 좋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록 반대를 하더라도 거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걸 최대한 적극적으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그런 건 아주 남을 배려하는 그런 좋은 정신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1200자 안팎이었죠? 그래서 아주 자로잰 듯하게 아주 정확하게 1257자를 썼는데 이렇게 분량을 지키는 우리 이슬람만의 어떤 비법이 있나요? 제가 원고지를 쓸 때 항상 버릇처럼 그렇게 딱 일종의 경계선을 그어놔요.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하면서 계속 항상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요. 어차피
어차피가 아니고 조건을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그건 좋은 습관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강평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보충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강평 선생님 건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기까지 읽은 횟수만 20여 차례가 된다. 위 학생의 논술문은 논제가 요구한 내용을 가장 무난하고 적절하게 작성한 글이다. 아주 심사위원들께서 대단히 고심한 끝에 이렇게 그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논제 이에 대해서 형식면에서 서두, 본문 1, 본문 2, 본문 3 맺은말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 논제에서 요구하는 비판적인 글을 작성하는 형식으로는 최적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분량도 서두가 200자 정도, 본문 1이 200자, 본문 2가 240자, 본문 3이 240자, 맺은말 300자 정도를 이루고 있다. 근데 아까 그 개요를 안 짜고 했다고 했는데, 개요를, 학교에서 근데 개요를 꼭 짜고 쓰라고 배우지 않았나요? 자기의 생각을 쓰는 글에서는 항상 서문과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그렇죠. 배우긴 배웠죠. 근데 평소에도 개요를 안 짜고 이렇게 쓰나요? 네,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데, 그래도 형식은 지키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개요, 서론, 본론,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머릿속으로 그 틀이 이렇게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굳이 쓰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아주, 이 논술의 그 내공이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네요, 우리 이슬 양. 자, 그러면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맺은말이 다소 긴 것이 단점이다. 맺은말이 다소 실제로 이제 긴데, 맺은말이 길면은 이제 우리 심사위원들께서 지적했지만 독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길어졌죠? 할 말이, 이렇게 마지막에 맺은 말이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길게 써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본론에서 할 얘기를 다 하고, 어떤 논리의 완결성이라든가, 일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짧아도 되지만, 실질적인 어떤 생각이 많이 담긴 맺은말은 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심사평을. 서두에서는 예시를 통해 더 흥미 유발을 하였고,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 입장을 제시하였다. 본문 1에서는, 재심 분석, 그 다음에 반례, 제시, 주장, 강조 형식을, 본문 2에서는 나 제시문 분석, 반례 두 개를 제시했고, 주장, 강조 형식을, 본문 3은 재심 분석, 반대, 농고 제시 형식을, 맺은 말은 현실의 모습을 제시하고, 인간 지속적 노력 강조의 논리적 경계를 보이고 있다. 아주 치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내용문에서는 가장 돋보이는 점은 예시가 매우 적절하다는 점이다. 서두에서 흥미 유발의 요소로 제시한 김동희의 역마는 운명론적 사고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잘 나타내는 요소이다. 가 제시문의 반증으로 제시한 아사만 방조제 공사 두바이 발전상은 가의 지리환경 결정론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로 아주 적절하다. 아쉬운 점은 예시 두 개를 하나로 줄여 깊이 있고 심층으로 쓰면 더 좋았을 것이다. 요게 이제 아까 그 얘기겠네요. 그죠? 이렇게 예시를 좀 날된 느낌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비판적 근거로 오체 불만족과 스티븐 호킹 박사 예를 들었다. 마찬가지로 반박의 자료로 매우 적절하며 아쉬운 점도 앞에 내용과 같다. 다에서도 반박의 자료는 예시라기보다는 상술로서 자세히 서술한 경향이 짙다. 충서의 정신을 들어 인간의 유전자적 결정론에 대한 반박의 자료로 삼았다. 맺은 말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매우 길게 작성하였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다. 맺은 말 이제 비평이 다시 나왔죠. 내용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부연한 측면이다. 하지만 평이하고 개성이 없으며 단순한 재현 정도의 역할만 한다는 것은 단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자, 요 문제 앞에 거는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글 쓸 때 논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논고로서 논지를 할 것인가? 이게 참 대단히 고민스럽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적절하게 아주 논고들을 이렇게 배치를 잘 했지만, 아까도 우리가 좀 얘기 나왔지만, 정주영 씨 예라든가, 그 다음에 오체 불만족, 스티븐 호킹, 이런 예들이 대단히 많이 알려진, 그러면 그만큼 이제 공감할 수 있다는 측면은 좋죠. 그렇지만 이제 농구의 창의성 차원에서는 이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만약에 좀 더 새로운 예를 든다면 어떤 예를 들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지영아 사랑해라는 책을 쓰신, 예, 그 화상을 입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예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건 있어요. 똑같은 예를 들더라도 그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예는 참신한 예로 다시 재구성되는 겁니다. 네. 예? 그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를 보통 이렇게 보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의 예를 이런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든가, 아니면 스티븐 호킹 박사의 예를 가지고 쭉 풀어나가면서 또 다른 예랑 결합시킨다든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관점으로 보든가, 아니면 깊이 들어가면 그 예는 똑같은 예를 하더라도 다른 예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좀 생각하면 되고요. 내가 요걸 이제 특별히 말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예, 그 다음에 다른 학생과 다른 그런 걸 들면 좋다는 그 강박관념에 빠지게 돼요.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니까, 막 그냥 논증을 해야 되는데, 논증에서 논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막 그냥 특이하고 기발한 걸 찾다 보니까, 오히려 그 논증의 그 논점에서 벗어나거나, 일탈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참신한 예를 드는 건 좋지만, 또 상투적인 예에서 벗어나는 건 좋지만, 거기다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를 통해서, 그 논거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그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정주영 씨도, 그걸 개척정신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 긍정적인 개척정신, 또는 무모한 개척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요. 자, 그 다음에 매진말 비평은 이제, 그 정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문장의 전개면, 예시의 적절성, 구성 표현 등의 면에서 이 논술문은 매우 수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참신한 예시와 유리한 글의 전개는, 근데 여긴 참신하다고 그랬는데요? 예시가? 이거 어떻게 된 얘기지? 앞에는 참신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평이하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아마 상대평가 때문에. 이게 매진말이 평이하다고. 매진말이 평이하다고 그랬구나. 내가 오독을 했군요. 참신한 예시와 유리한 글의 전개는 다른 학생의 수준을 앞다는 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심사위원들께서는 참신한 예시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상대평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학생보다 참신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예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 이슬양이 쓴 전반적인 글에서 자연스럽게, 그 글이 이슬양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논증 맥락을 좀 더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참신하다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사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죠. 그죠? 네. 따라서 하나의 예시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글을 쓰거나, 결론을 줄이고 본문의 분량을 늘려서 깊이 있는 사고의 글쓰기를 하였다면 더 좋은 논술문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요 지상대로 한번 다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등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물론 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되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참조해가지고 한번 다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아쉽다는 것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한 걸 반영해서 요 글을 좀 더 다듬어가지고 선생님께 보내줄 수 있어요? 숙제가 생겼네. 그래요. 꼭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그 평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나눠놨지만, 이제 그 전반적인 평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전반적인 평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인 거 말고. 제 글을 따로 평해 주셨다는 거에서 좀 감동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저의 인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강평을 봤는데, 그것에 비해서 제 글은 좀 엄격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래요. 솔직한 감정을 잘 드러내줬고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나는 사실, 우리 이슬양이 이런 대회에 나와서 1등 했다라는 것보다도, 내가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평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큰 소중한 성과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그잖아요.
그 논술 지도에 아주 저명하신 선생님들이 아주 오랜 고민 끝에 이제 이런 평가를 해주신 거니까 아주 요거 자체가 아주 커다란 그 상이요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에 안, 뭐 서운하단 말도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평은 없었어요? 평이하고 개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 말한 부분에서는 서운했는데요. 그런데 다른 그런 참신한 예시를 들었다, 뭐 글의 전개가 유려했다 이런 말을 해주셨을 때는 네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자, 뭐 이참에 또 우리 공개적으로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들 만나본 적은 없죠? 네.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한 말씀 올릴까요? 네.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 글을 뽑아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할 길이 없어서 좀 서운하고 좀 죄송하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여기서 말하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도 아마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아마 대단히 보람 있고 흐뭇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슬량의 그 기사가 이 동아일보에 이제 보도가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최세미 기자의 이제 논술 하이킥이라고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논술 학원 근처에도 안 갔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근처도 안 가봤습니까? 네, 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저희 주변이 그렇게 번화한 곳이 아니라서 논술학원이 없어요. 네, 그래 나도 이제 학교에 가봤더니 아주 네. 아주 풍광이 좋고 아주 정원도 멋있고 아주 멋진 학교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사 보니까 방과후 특강 얘기가 좀 나오는데 방과후 특강은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네, 방과후 특강은 논술 선생님께서 일주일 동안 신문을 읽고 일기를 써오라고 하셔요. 그러면 그 일기를 그 기사를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기사를 분석하고 또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쓴 다음에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또 나눠주시는 게 있거든요. A3 용지에 그날그날의 주제랑 그거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거를 나눠주시면 채점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걸 읽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그런 논술 방과후 특강을 통해서 첨삭 지도도 이렇게 많이 받았나요? 어떻게? 첨삭 지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잘 쓰는 학생은 인터넷에 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그래요. 아마 인원이 많으니까 일일이 첨삭은 안 해주신 것 같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기사문에 보니까 또 생활이 논술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생활이 논술이다라는 말을 우리 이슬량 생활과 연관시켜서 한번 보충 설명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솔직히 논술이라고 따로 공부하는 것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냥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좀 더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나의 의견만 내세우지 말고 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거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는 것도 논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책을 읽을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저렇게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그래요. 뭐 평소에 일상적인 네. 잡다한 수다까지도 네. 논술 공부의 소재가 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논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너무나 참신하고 당연하면서도 참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전국 고등학생들이 논술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네. 우리 이슬량처럼 우리 생각하면 좀 부담을 적게 느끼면서도 효율적인 논술 공부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족 집안에서 몇째입니까? 저는 외동딸이. 그래요? 그럼 자라면서 형제가 없어가지고 외롭진 않았나요? 네, 친구 보면, 뭐, 누나랑 싸웠다, 뭐, 언니랑 싸웠다, 이런 식으로 막 들려오는데, 그렇게 싸우는 것도 부럽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가족, 형제는 없지만, 엄마, 아빠 가족끼리는 어떤 많은 대화를 나누나요? 네, 제가 집에 가서 학교 얘기도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에요. 야, 그래요? 엄마, 아빠 중에 누구랑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엄마랑 더 그래요? 되게 이제 그렇긴 한데, 아빠와도 좀 자주 대화를 나누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소에 학과 공부는 논술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모든 과목들이 다 논술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법 같은 경우는 원고지 쓰는 방법이라든지 맞춤법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같은 걸 배우면서 그 작가, 시인의 생각이랑 내 생각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요. 이제 문과다 보니까 그 이과 과목은 많이 안 배울 텐데, 이과 과목은 뭘 배우고 있죠? 전 생물을 배우고 있어요. 아, 생물을 선택했어요? 특별히 생물 선택한 이유는, 저희는 선택이 아니라, 네, 2학년 문과는 무조건 생물을 배우도록. 아, 그렇구나. 학교에서 네. 선택. 그런 건 좀, 이제 자리를 폭이 좁으니까 좀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죠? 네. 그리고, 그러면 수학은 어때요? 문과니까 수학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하진 않는데, 성적이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우리도 문과, 이과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선생님은, 그죠? 선생님 입장인데, 문과건, 이과건 이제, 다 같이 이제 통합교과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런,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이제 문과생이라도 하더라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현실이 또 그러니까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있네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선생님 성함이 김실자, 옹자이신데,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럼 이제 슬기롭고 옹골차게 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재판에서 바꾼 건데, 옹골차 보이나요? 그 밖에 뭐 논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혹시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궁금하지만, 정말 논술을 하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래, 뭐, 워낙 잘하니까 그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아무래도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죠? 그래서, 근데 뭐 이미 그 답이, 우리 이슬량의 답에 나왔어요. 그죠? 아까 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왜 그런가, 이제 분석해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토론식 삶, 생각하기 삶, 이런 걸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전문적인 연습은 필요한 거죠. 네. 공부라는 게 다 그런 것이죠. 네. 그래서 하다못해 이렇게 이를테면 뭐 서로 다른 관점의 신문 사전의 칼럼 같은 거를 그 초등학교 때 해왔던 뭐 핵심어 찾기, 그다음에 뭐 저기 핵심 문장 찾기, 네. 그다음에 두 글의 공통점 차이점 찾기, 이런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 계속 끊임없이 해오던 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충실한 그 국어 공부의 하나인데. 결국 이제 그런 기본에 충실하면 이 논술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저력, 이런 게 된다고 생각돼요. 근데 우리가 논술 잘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본적인 공부에 소홀히했거나 그 기본적인 공부를 너무 지겨워해가지고 소홀히하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논술 업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또 수능이 따로 있고 내신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자꾸 우리가 입시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영역들을 너무 파편화시켜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 보는 대학 애들은 논술 공부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 학교 공부가,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파편화된다고 생각되고요. 논술을, 대학 입시 보건 안 보건 꼭 필요한 게 논술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책을 읽고 쓰고, 그 다음에 과목 공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기, 분석하기, 그 다음에 그걸 열심히 또 쓰고 발표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 그게 자연스러운 논술 공부가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밖에,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그런 건 이제 또 따로 특별히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논술이 하나의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로서 이게 형성이 되고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몸에 밴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몸에 배면 진짜 그 어떤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그 대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만 공부해도 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몸에 배지 않은 학생은 그 대학 간다고 해서 그 대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효과를 금방 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죠? 그래요. 하여튼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좋은 대화를 나눠주고 먼 길을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의 꿈을 꼭 이루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의 대화가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아니면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슬양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